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돼 영광입니다. 오늘 진행을 도와드릴 아나운서 심수연이라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모두들 슬기롭게 잘 지나오셨나요? 최신 과학기술 연구 동향과 전문가 지식 노하우 교류의 장 알파 캠퍼스 지식 웨비나 1회. 오늘은 생성형 AI가 쏘아올린 메타버스의 제도약,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위해 우리나라 메타버스 AI 분야 최고 권위자를 모셨는데요. 국회 미래연구원 이승원 위원님 모셨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국회 미래연구원을 뭐 아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지금 한 설립한 지 한 5년쯤 됐고 국회 미래연구원 법이라는 법령에 근거해서 국회 안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뭐 삼성경제연구소 그리고 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KT 등 여러 기업이나 공공 출연 기관들에서 디지털 전략과 정책을 연구해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 사람들이 트렌드에 참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투자자들에게 메타버스를 얘기하면 이미 한물간 아이템 정도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작년 과기정통부의 메타버스 펀드도 투자 트렌드를 반영해서인지 올해 400억 원으로 반토막 이상 줄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좀 어떤가요, 위원님? 이 메타버스가 정말 한물간 유행에 불과한 걸까요? 사실 올해 혁명이 와서 내년에 사실 끝나는 그런 개념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선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 혁명이라는 그 긴 시간을 우리는 눈 딱 감고 나서 지금 와 있는 것 같지만은 한 30년 동안 저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을 거치고 굴곡을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본격적인 혁명을 맞이할 텐데 아마도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제목이 메타버스 라이즈라는 제목이거든요. 라이즈라는 거는 비상을 한다는 뜻이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도 줄어들고 지금은 메타버스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인공지능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하지만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두 가지가 얼마만큼 깊은 관계가 있는지를 사실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아마 이제 같이 주시는 질문들이 이제 인터넷 혁명과 어떻게 다른가 그 내용들을 제가 자료를 조금 보면서 같이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메타버스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저기 뭐라고 써있죠? 보면 허우적대는 메타버스 그리고 설마 이대로 끝나나요? 그런 거죠. 여러분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메타버스 뭐 블록체인 엄청 대단하다고 막 시끌시끌하더니 지금은 이제 잠잠하잖아요. 그렇죠? 다 지금 인공지능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챗GPT가 아이처럼 이제 수면 위에 뜨고 있고 메타버스는 저렇게 이제 허우적대고 있고 저 뒤에 밑에 있는 이제 대체 불가능 토큰 블록체인은 지금 수면 아래서 지금 잠들어 있죠. 아무도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단면적으로 보면 사실은 저 그림이 틀린 그림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저 챗GPT라는 인공지능하고 메타버스하고 블록체인들이 굉장히 많은 연관성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허우적된다는 이유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들이 많이 사라졌던 이유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들어갈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의 정의를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은 가장 최근에 나와 있던 그 범부처 전략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과 사물이 상호작용을 한대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가치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저 문장만으로는 사실은 메타버스가 별거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세히 저 말을 보면요. 지금 메타버스가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인데 저 공간을 지금까지 누가 만들었죠? 대부분 공급자들이 만들었죠. 우리들이 말하는 기업들이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만들었고 공간을 만드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으로 굉장히 높은 비용으로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회의한다고 하면은 우르르 몰려갔다가 회의 끝나고 나면 싹 다 빠지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가끔 가다 다시 들어가 보면은 뭐 저 혼자 있고 아니면 나가지 않은 로그인해서 그냥 두고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으니까 상호작용이 전혀 없죠.
그리고 누군가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가치가 창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가치 창출을 하는 모델들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그 안에서 아이템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어서 파는 크리에이터들 말고는 아주 눈에 띄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의를 따지고 보면은 메타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거 뭐냐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저 인공지능이 가상과 현실이 융합되어 있는 메타버스와 만나면 벌어질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을 쓰기 시작한 인터넷 혁명과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혁명이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거든요. 전개 방식들이. 보시는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인터넷 혁명이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저 때가 언제죠? 1990년대 중반쯤 돼요. 저 때가. 인터넷 혁명이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직전에 야후도 생기고 막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차트 있잖아요. 저 차트가 뭐냐면은 인터넷 웹사이트 수입니다. 웹사이트 수. 지금 전 세계 인터넷 웹사이트 수가 여러분 지금 20억 개쯤 되거든요. 약.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인데 웹사이트 수가 20억 개예요. 그러니까 20억 개쯤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인터넷 혁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20억 개 웹사이트가 생겨나 있는 생기는 패턴들을 보면은 인터넷이 온다고 했던 1990년대 중반에는 여러분 보세요. 웹사이트 수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있긴 있었죠. 그때 웹사이트를 누가 만들었죠? 야후 같은 특정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내고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개인들은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인터넷 혁명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몇 년이 지나도록 혁명이 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IT 버블론 얘기가 나옵니다. 온다고 하는 혁명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은 메타버스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도 메타버스가 온다라는 얘기는 가상과 현실에 융합된 공간이 지금 한 몇억 개씩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공간들이 지금 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런 공간들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온다고 했던 인터넷 혁명이 2000년이 되도록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웹사이트 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거는 바로 2000년이 넘어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들이 이슈가 있는데 기술적인 표준화도 이루어지고 동시에 보시는 게 뭐냐면은 저게 웹 빌더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가 뭐냐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고 더 낮은 비용으로 빠르게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저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부터 웹사이트 제작 비용들이 떨어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그 뒤로부터 웹사이트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얹혀지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터넷 혁명, 메타버스 혁명이 온다는 얘기도 사실은 비슷한데 그러면은 저 가상과 현실에 융합된 공간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만들 수 있는 동력을 주는 게 지금 오늘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생성 인공지능입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챗GPT와 자연어로 얘기를 해서 텍스트도 만들고 텍스트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림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보시는 것처럼 3D 가상 공간도 만들고 가상 객체도 만들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의 디지털 요소들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요소들을 다 만들게 지원해주는 생성 인공지능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르게 지금 굉장히 많이 고도화돼 가고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가상 공간을 특정 사업자들이 아주 많은 돈을 내고서 만드는 그런 공간만이 아니라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도 누군가는 우리들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런 도구들이 등장을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치 인터넷 혁명으로 따지면은 웹빌더 같은 도구들이 등장을 하는 시기랑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혁명이 내년에 끝나진 않을 거고 그 다음 연도에도 끝나진 않을 거예요. 다만 대신에 우리는 매년 시간이 갈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되는 현상들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그림을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초등학생이 그린 것처럼 그림을 그렸잖아요. 저렇게 그림을 그려도 오른쪽처럼 저렇게 멋진 그림으로 인공지능이 바꿔주고 그러면 이미지를 넣었더니 또 다른 이미지로 바꿔주는 거죠. 이미지 투 이미지 생성 인공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저 평면에 있던 이미지를 다시 3D로 만들어주는 3D로 만들어서 엑스포트 하지 않습니까? 3D로 공간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림을 저렇게 대충 그려도 인공지능이 이미지도 만들고 3D 공간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주는 각각의 요소들을 지원해주는 도구들도 있고 통합적으로 제공해주는 도구들도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도구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안에서 지금 두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랑 아나운서님이 같이 저렇게 있는 건데 텅 비어있던 메타버스 공간이 지금 차기 시작합니다. 또 어떻게 채워지고 있죠?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조그마한 로봇가 보이는데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빌더봇이라는 인공지능이고 우리는 자연어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빌더봇 하늘을 만들어줘, 바다를 만들어줘. 그리고 나서 저게 1분 남짓한 아주 짧은 시간이거든요. 저 시간 동안에 이제는 파도 소리도 들리고 라디오도 틀어주고 텅 비어있던 공간이 이제 아주 멋진 섬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저 짧은 시간에 아무것도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영향이 없는 사람들도 이제 생성 인공지능으로 저렇게 공간을 채우고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이 줌이 아니라 저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를 해서 지금과 같은 세미나를 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입장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저 공간을 보세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인데 사람하고 상호작용도 하죠. 사람과 인공지능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 공간을 누가 만들었죠? 제가 만들었어요. 아주 빠르게, 아주 낮은 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하나의 형태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메타버스라는 의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의상에서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가 지능을 만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혁명과 메타버스 혁명을 우리가 사실은 학자들이 그렇게 막 절대적으로 막 이렇게 멋지게 정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들의 디지털 연결이잖아요. 그렇죠? 지난 30년 동안 우리들의 디지털 연결을 어떻게 해왔냐면은 저렇게 간단하게 말하면은 텍스트와 음성과 이미지와 비디오로 우리는 약 97%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는 면에서 저 많은 요소들로 그냥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곳 중에서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비중은 전 세계에서 3%에서 4%밖에 안 된대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저 비중이 50%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예측에 따르면 근데 그 공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무늬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굉장히 지능화된 공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저 지능화된 공간으로 가기 전에 저 하얀 공간이 있죠. 약간 지능화가 덜 돼 있는 공간들 여태까지 우리가 만났던 메타버스 공간들이 지능화가 잘 안 돼 있는 공간들인 거죠. 공급자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공간인데 저 공간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 같은 하나의 이그젠플이고요. 아주 변형된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혁명을 트렌드는 1년, 2년 기간의 짧은 시각으로 보는 거지만 인터넷은 우리가 30년의 시각으로 봐왔잖아요. 이제 저런 변화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주 혁명적으로 최근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메타버스가 사실은 제가 이제 제 첫 책이 메타버스 비긴즈라는 책이에요. 그게 벌써 한 이제 2년 반이 돼서 한 3년쯤 됐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제가 이제 세미나나 할 때 강연을 할 때 메타버스 라이즈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저 인공지능을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진화된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예. 네, 이제 말씀 중에 생성형 AI를 언급을 하셨는데요. 생성형 AI란 주어진 데이터의 특징과 패턴을 파악해 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죠.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챗 GPT를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성형 AI와 메타버스 어떻게 융합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인공지능이 그러면은 공간과 지능과 만나는가 그런 얘기들을 좀 본격적으로 드려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유니티 부사장이었던 이제 마크 히튼 부사장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발표를 했었죠. 실제로 한 얘기입니다. 생성 AI가 강력한 기술의 집합체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산성을 100배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사실 만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되게 실제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드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내가 어디다 써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활용처도. 근데 지금 이제는 우리가 저 유니티라는 그동안에 우리가 가상 공간도 만들고 메타버스를 만드는 저작 도구인데 그 도구가 이제 인공지능과 만나면서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굉장히 쓰기 어려운 도구인데 이제는 우리가 자연어를 통해서 기존보다 더 쉽게 가상 공간이나 객체들을 다룰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결합되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쉬워지는 거죠. 조금 더.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 저 전문가들이 가상인간을 만드는데 6명이서 보시는 것처럼 4개월, 5개월 했는데 이제는 생성인공지능으로 아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코딩이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인공지능이 해주니까 1인 유니콘이 등장한다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게 이제 유니티가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 말 그대로 메타버스 저작 도구 중에 대표적인 저작 도구잖아요. 유니티하고 언리얼 엔진이 지금 똑같은 거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가상 인간을 만든다거나 천둥 번개를 치게 한다던가 어떤 백덤블링을 해보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자연어로 지금 다 해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고 다른 서드 파트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더 지능들을 고도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게 디지털 세상이라는 게 비트의 조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비트로 만들 수 있는 게요 굉장히 많지만 유형화 시켜 보면 굉장히 좀 정해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비트로 텍스트를 만들 수 있죠. 또 챗GPT로 우리가 막 텍스트도 만들잖아요, 시켜서 그렇죠? 소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음악도 만들어주고 사운드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미드저니 같은 거는 이미지를 만들어주죠, 자연으로 이러이러한 걸 만들어줘. 그림을 그려줘. 그리고 영상도 이제는 만들어줍니다. 음성이나 텍스트로 이러이러한 영상을 만들어주고 영상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상 공간도 만들어주고 가상 객체도 만들어주고 가상 인간도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고 나는 이런 가상 세계랑 이런 가상 인간이랑 이런 것들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 이런 나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어려운 코딩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자연어처럼 프롬프트로 얘기를 해서 만들어주고 그런 요소들을 결합시키면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디지털 세상을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저런 도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각각의 요소들을 정말 잘 쓰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AI 시대 때 대체되지 않는 슈퍼게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런 요소로 비트를 정말 자유자재로 다루고 자기의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사람. 단순히 뭔가를 만드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자기의 생산성, 하는 일의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런 것도 할 수 있나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 이름이 이제 이승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딱 봐도 가수 이름이랑 똑같지만은 제가 노래나 춤 같은 걸 정말 못해요. 딱 봐도 그렇게 생겼죠, 그렇죠?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어디 나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이름은 이승환이니까 노래 한 번만 해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이제 스트레스 같은 거고 저는 한 번도 제 직업으로 제가 이제 뭐 음악이나 이런 걸 만든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도 만나보고 조금 활용해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이러한 음악도 내가 원하는 음악도 만들어주고 가상 인간이 그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제가 무대에 나오지 않아도 내가 만든 가상 인간과 노래가 디지털 세상에서 메타버스에서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할 수 있어서 무대 위에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뮤지션이 한번 돼보는 거죠. 이게 제가 생각했던 제약하고는 완전히 다른 조건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요, 우리가 지금 제가 있는 이 방이 있는데 멋진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 스튜디오를 사진으로 찍어요, 이렇게요. 사진도 찍고 사진을 찍은 사진들을 인공지능한테 보내주면 인공지능이 그 사진으로 저렇게 가상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저런 공간을 만든다는 건 사실은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정말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고, 근데 인공지능이 저런 일들을 굉장히 빠르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2D 이미지를 넣었더니 3D 세상을 만들어준 거죠. 아까 보여줬던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나는 이러한 3D 객체를 만들어줘 해서 지금 3D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3D 객체잖아요. 근데 그 객체에서 단순히 그 객체에 머무르지 않고 그 객체에서 물리적인 법칙들이 작용되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그런 특성들까지 반영을 해준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뭔가를 만드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저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물리 속성을 반영해주는 저런 우리가 가상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을 미리 테스트를 해본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방에 있는데 휴대폰으로 이렇게 활용을 쭉 촬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촬영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쪽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면 그 영상을 통해서 이제 영상이 영상으로 3D 공간을 만들고 영상 안에 있는 이런 탁자나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가상 객체로 다시 또 이제 분리시켜서 만들기도 하고 변형시키기도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가 저런 세상이 전부 다 이제 메타버스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잖아요. 근데 저런 일들을 굉장히 제한된 사람들이 아주 높은 비용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환경들이 이제는 다양하게 변화되어가고 있고 저런 역할을 해주는 도구들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저런 엔비디아 말고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의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테크 기업들이 다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은 더 치열해지겠죠. 사용하는 단가는 더 떨어질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여러분, 제가 한번 사진전을 열어보고 싶은데, 내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데 사진 프레임이 너무 작은 거예요. 여태까지는 바꿀 수 없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자연으로 또 프레임을 더 키워줘. 그리고 안에 있는 객체들이 뭐 배경을 바꾸고 없는 걸 새로 만들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어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상 공간 안을 제어해주는 방식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 공간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상호작용이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또 다시 보시면 이거는 블록에이드 랩스라고 하는 말 그대로 제가 저렇게 가상 공간을 이렇게 스케치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저기 지금 문이 있고 여기 지금 뒤에 뭐 화면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든 다음에 저러한 가상 세계를 만들어 달라고 프롬프트로 입력을 했더니 공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저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 360도 이미지 공간인데 우리가 저 공간을 굉장히 다른 플랫폼에서 갖다 쓸 수도 있게 지금 호환성들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마치 여러분들이 한글을 쓰시다가 한글 안에 있는 이미지도 쓰시지만 밖에 있는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이렇게 갖고 와서 쓰시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가상 세계의 3D 공간을 임포트해서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지금 호환성들을 높이는 일들을 많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챗 GPT는 이제는 바뀌었지만 처음에는 텍스트 투 텍스트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챗 GPT가 음성도 얘기하고 보이스 투 보이스도 되고 보이스 투 텍스트도 되고 이제 이미지까지도 서로 이제 읽으니까요. 얼마 전에 달리가 결합이 됐으니까. 저희 뭐라고 써 있냐면은 텍스트 투 메타버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말 그대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한글 지금 영어 자연어로 저렇게 이러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프롬프트에 기반해서 인공지능의 지금 생성을 지금 해주고 있죠. 저렇게 지금 플립으로 덮여 있는 어떤 자연 공간을 저렇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저게 이제 플립이 아니라 저걸 눈으로 바꿔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지금 스노우로 바꾼 거죠, 그렇죠? 저 글래스를 스노우로 바꾼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공간을 만드는 저런 일들을 지원해주는 도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가 또 메타버스 할 때 가상인간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가상인간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이 병이 들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내가 나랑 똑같은 가상인간이나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가상인간을 프롬프트로 넣고 아니면 이미지를 넣어서 가상인간이 하고 싶은 말 그리고 하고 싶은 랭귀지 그리고 어조와 어턴 그리고 성별 이런 것들을 모두 반영을 해서 가상인간을 만들고 나를 세상에 또 보여줄 수 있는 도구들이 등장을 했고 굉장히 계속 또 비용이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저런 도구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을 또 하고 있으니까요. 유사한 도구들이 또 하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굉장히 저도 지금 조금 사용해 보고 있는데 보시는 도구 같은 경우에 이제 저렇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아바타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실사 기반의 인공지능들을 만들고 다양한 배경을 조합해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영상을 바로 아바타 기반의 영상들을 제작을 해서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다른 곳에 바로 송출을 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 전 세계 언어로 다 바꿔주고 랭귀지까지 바꿔줍니다. 근데 저 보시는 저 도구가 이제 최근에 저도 지금 오기 직전까지 한번 이제 사용하다 왔는데 뭐냐면은 챗 GPT랑 연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챗 GPT가 지금 이제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따지면 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챗 GPT도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유료 가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상품을 홍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게 되면은 이제 저 플러그인이 있어요. 저 플러그인을 지원해주는 플러그인 저렇게 실행을 하고 그럼 우리 챗 GPT 창에다가 나는 이러이러한 영상을 만들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그 창에서 플러그인과 저 회사의 플러그인 영상을 만들어주는 가상인간을 만들어주는 이제 도구들이 연결이 되면서 저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죠. 저런 비디오를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지금 저렇게 해당되는 플러그인과 연동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줄게라고 해서 지금 바로 영상을 만든 거예요. 지금요. 만들어서 플레이하면은 저런 영상이 바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물론 저 면에 있는 가상인간이 우리가 아까 보셨던 다양한 생성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면 다시 이제 공간으로 다시 호출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날 수가 있고 저 안에서도 바로 옵션들로 변경을 하는 거죠. 저기 보면 남자 아바타인데 여자로 바꾼다거나 다른 메시지를 바꾼다거나 다양한 형태로 지금 챗 GPT와 바로 연동이 돼가고 있는 거죠. 저렇게 이러한 일들이 지금 굉장히 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또 가상인간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이 세계 아이돌이라고 하는 지금 얼마 전에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제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영상인 게 뭐냐면은
지금 오프라인 무대에 나온 겁니다. 저 오프라인 무대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하고 함께 무대를 쓴 거예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렇게 지금 실제 오프라인 공연이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세계 아이돌의 공연들은 대부분 다 가상세계 안에서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도 않았고 저렇게 사실은 호응하기도 사실 어려웠죠. 근데 지금 저 공연이 그러니까 이 세계 아이돌로만 한 오프라인 공연이 8분 만에 티켓이 매진이 되고 국내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가상 인간이 만약에 저렇게 가수로 데뷔했을 때 누가 과연 좋아하고 누가 저렇게 호응을 해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변화가 하루아침에 다 일어나진 않지만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1년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얘기했던 그 해, 그 다음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이라는 의미가 더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 공간에서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가 메타버스 하면 게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게임 속에 있는 우리들이 말하는 NPC라고 하는 NPC는 항상 똑같은 말만 하는데 여태까지는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저 NPC는 저랑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다른 반응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템을 사면 똑같은 말만 하잖아요. 그렇죠? 상점 주인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렇게 행동까지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총을 줘. 그랬더니 총을 주는 거예요. 가상세계 안에서. 근데 저 NPC를 누가 만드냐면은 사용자가 만든다는 거예요. 저렇게 보시면 사용자가 나는 이 NPC가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고 이러이러한 데이터의 학습에 기반해서 이러한 말들을 하는 NPC였으면 좋겠어라고 학습을 시킨 겁니다. 사용자가. 근데 그 과정이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만든 그러면은 가상의 아바타, 그냥 아바타, 무늬만 아바타가 아니라 나는 이러이러하게 학습시킨 아바타를 이제 다른 도구들하고 또 이제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티나 아니면 다른 도구들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러면은 저 안에 굉장히 다양한 가상 세계 안에서 내가 만든 아바타, 이제 학습이 되어 있는 아바타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기반들을 우리가 저런 도구들을 활용을 하고 연결을 했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런 기반들이 또 마련되어 간다는 거죠. 지금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모습 보여드렸던 이제 저런 도구들이 유니티하고도 또 연동이 돼서 저 아바타한테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백플립을 시켜본다던가 그런 일들을 또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가장 최근에 변화되는 또 하나의 모습들은 우리가 이제 저기 보시는 게 게이트박스에서 여태까지 뭐 했냐면은 흔히 말하는 그 홀로그래픽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우리가 유리병 같은 거 안에 이 안에 이제 아바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가상에만 있지 않고 현실 공간에서 있는 저 아바타가 이제 GPT를 만나서 지능을 갖춰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얘기를 하는데 나와의 대화를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 얘기하게 되면 먼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우리가 만나는 지금 챗GPT는 범용이잖아요. 그렇죠? 저를 기억하지 잘 못해요. 제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범용으로 다 같이 쓰는 거니까. 하지만 흔히 말하는 게이트박스에 있는 저 아바타는 저를 이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개인화된 인공지능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보시는 것처럼 이게 디즈니가 올해 이제 한 석 달쯤 된 것 같아요.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발표했던 저게 팅커벨 AI죠. 말씀드린 그대로 저게 이제 유리병 안에, 그러니까 홀로그래픽 안에서 팅커벨인데 제가 일부러 소리를 지금 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도상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지금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영어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거를 이제 우리 딸한테 한번 보여줬더니 딸이 영어 공부를 선생님이나 아니면 줌 화면으로 하는 건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 팅커벨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IP가 나오니까 굉장히 막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쟤랑. 그래서 우리가 저런 것들을 사용할 때 보면 또 이제 아마 구독 기반으로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최근에 디즈니가 메타버스 사업 접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뉴스로?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어요. 디즈니는 메타버스 사업 접었다. 근데 디즈니는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불투명한 뒤쪽에 있는 메타버스, 굉장히 지금 불확실하고 정말 많은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메타버스는 잠시 보류하거나 홀드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보시는 저 가상과 현실 기반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저 홀로그래픽은 굉장히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런 것들을 발표를 하고 디즈니는 IP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벤져스도 있고 굉장히 많은 IP가 내가 원하는 IP를 저렇게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그게 교육이나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가 온다라고 하고 대부분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그런 게 많잖아요. 사람이 없다. 어떤 기업에 투자를 접었다.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면을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모두 다 손을 뗀 게 아니라 가장 더 확실하고 가능성이 높고 현실성이 있는 특히나 현실 기반의 메타버스 중심으로 지금 많은 노력들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인데 카린이라고 하는 지금은 아마 이제 인플루언서가 구독자 수가 지금 200만 명이 넘었을 텐데 저 인공지능이 이제 자기가 만든 컨텐츠로 자기랑 똑같은 카린 AI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강연했던 모든 자료들 뭐 그런 자료들 있잖아요. 영상과 이미지를 모두 다 인공지능 학습을 해서 이승환 AI를 만들고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은 저랑 전화를 해도 되지만 시간이 없으면 잘 못 만나잖아요. 그때 저 카린 AI는 어떻게 했냐면은 1분당 1달러의 요금을 책정을 했죠. 팬들이 그래서 카린 AI가 일주일 만에 한 5억을 벌었다고 그러죠. 대기하는 사람들이 좀 기다리고 있고 저런 모델이 또 이제 새로운 모델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게 보면은 저 카린 AI 조금 전에 보셨던 팅커벨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상호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기존의 메타버스는 그런 상호작용이 없었다는 거죠. 저런 비즈니스 모델도 없었고 근데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면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모델들이 더 많이 등장할 수 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고 이게 당연히 로봇에 들어오겠죠. 저게 이제 흔히 말하는 보통 스팟이라고 하는 저 이제 로봇인데 저 머리 같은 보면 저기 이제 여기 GPT가 달려 있는 거고 지금 저 로봇한테 너 지금 배터리 몇 퍼센트 남았니 물어봤더니 저는 한 뭐 몇 퍼센트 남았어요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근데 저 로봇이 메타버스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게 이제 로봇도 메타버스랑 굉장히 상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 로봇이 있는 공간을 스캐닝해서 가상 공간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저 로봇이.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작년 초에 메타모빌리티라는 메타버스 비전을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실제 화성이에요. 보시는 게. 저 화성에 저 로봇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 화성에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그러면 저 로봇이 자기가 있는 주변 환경을 저렇게 3D 공간으로 만들어서 자율주행차 안에다가 송출을 해줘요. 그러면 자율주행차 안에서 우리는 전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저 화성으로 지금 로그인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가상세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를 하는 게 저 로봇인 거예요. 네이버의 아크버스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다양한 아이디어로 다양한 형태로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있는데 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고 상호작용을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아까 제가 상호작용이 그동안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왔던 굉장히 또 많이 흥미로웠던 말 그대로 지능을 가진 NPC들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마을을 만들었더니 자기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저런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실험이나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더 고도화된 방식으로 또 해볼 수 있다는 거고 저런 상호작용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희가 만나고 있는 게 이제 줌이고 줌이 대표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만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가상의 아바타든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실사화된 공간에서든 만나서 저렇게 회의를 하고 만나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고 만약에 들으시는 분이 한국말을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도 실시간 번역을 통해서 언어의 제약과 시 공간의 제약을 극복해 가면서 우리가 단순히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일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 공간 안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코파일럿이 이제 11월 달부터 우리가 월 $30로 저렇게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들로 인공지능한테 뭐 메일도 써주고 파워포인트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다 부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평면에서도 면에서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공간에서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의 굉장히 많은 생산성 도구들에 이미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왔죠. 그리고 어도비 쓰시는 분들은 이미 굉장히 저 기능들에 많이 놀라워하고 계시는데 저 보시는 게 이제 제너러티브 필이라고 하는 파이어플라이어라고 하는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어도비고 그 동안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외주를 많이 주거나 부탁을 했던 굉장히 많은 일들을 저렇게 이제 우리가 생성을 해서 바꿔보거나 만들거나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 계속 우리가 화면에 계속 그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고 있죠. 그렇죠?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고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 혁명의 시간 30년 동안에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이 누르던 버튼이 뭐냐면 서치 버튼이거든요. 근데 서치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도구들 때문에 제너레이트 버튼을 굉장히 많이 누르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능들도 많이 이제 통합돼 가고 있고 저 하나의 도구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해주는 이제 펑션들이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역할만 했던 도구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도구들을 붙여서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만들어주는 도구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아까 보셨던 일하는 방식도 그렇죠.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일을 할 때 이제는 우리가 쓰는 생산성 도구들이 있잖아요. 엑셀, 파워포인트, 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기서 이제는 말 그대로 코파일럿한테 음성으로 뭐 이제 공간 안에서 일을 부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평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반드시 공간이 필요한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설계를 한다던가 디자인을 한다던가 우리가 어떤 객체를 보고서 얘기해야 된다던가 실험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함께 봐야 된다던가 그런 많은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제약이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줌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이제 저 공간이 진행화돼 가기 때문에 저 공간 안에 또 저렇게 여태까지는 VR 좀 써보신 분들 아실 텐데 저 두 손에다 뭔가를 쥐고서 저렇게 만약에 저기서 워드를 치거나 뭔가 제어를 할 때 굉장히 불편한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한테 그냥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로그인 시켜줘, 뭐 아니면 뭐 파일을 열어줘.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상호작용이 더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아바타의 모습이든 가상현실의 융합된 모습이든지 간에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B2C 부분 말고도 지금 저렇게 어떤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한 모듈을 있잖아요. 부품을 지금 디자인을 하는 건데 그걸 좀 생성 인공지능으로 이제 바로 디자인을 해보고 그냥 디자인해서 3D 객체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강도 실험까지 한번 그러니까 피직스를 같이 반영을 시켜보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 거꾸로 정해져 있는 3D 객체의 강도들을 만들려고 이제 인풋을 넣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B2C용도 있지만은 B2B용도 지금 그 큰 변화의 축이 이게 지금 버티컬 영역으로 간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인공지능도 있고 그 산업 특화형이나 특정 직군들에서 더 많이 쓰는 그런 인공지능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웹툰도 그렇고요. 웹툰 코파일럿이라는 것도 있고요. 법률도 예를 들어서 법률 정보 있잖아요. 그렇죠? GPT 3.5한테 물어보면은 이상한 판례를 주지만 그 흔히 말하는 렉시스에 쓰고 있는 그 코파일럿은 굉장히 정확한 법률 판례를 제공해 줍니다. 판결문도 써주고 대신에 가격이 GPT보다 10배는 비싸요. 한 25만 원쯤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화돼 가고 있는 거죠. 저렇게. 그리고 디자인이라고 스케치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저런 운동화를 한번 디자인해보고 싶은데 저런 나이키 모양을 대충 한번 만들어보고 이게 난 이런 운동화였으면 좋겠어 라고 저렇게 프롬프트를 넣는 거죠. 그러면 그걸 반영을 해서 이제 생성을 해주게 되고 저걸 뭐 변형시키거나 여러분들 저 다음은 뭐겠어요? 당연히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는 거겠죠 이제. 근데 그런 방식으로 당연히 진화가 돼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가상 안에서 설계를 굉장히 많은 설계를 하고 실물로 찍어내거나 그런 일들이 아마 굉장히 저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 용도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저게 메타버스의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로블록스. 로블록스가 거의 메타버스의 대명사고 지금까지 성공한 메타버스는 뭐 로블록스나 제페토나 마인크래프트밖에 없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잖아요. 말 그대로 저 로블록스 안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사용자들이 저 도구 스튜디오를 통해서 객체도 만들어서 팔고 게임도 만들어서 팔아서 돈도 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징어 게임이 나왔을 때 한 2주 동안에 크리에이터들이 바로 1,500개의 게임을 만들어 버리고 바로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2주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스튜디오라는 도구를 써서. 근데 그 스튜디오라는 도구도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는 거죠. 아까 유니티의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는 것처럼 저런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 스튜디오를 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도 어려운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한테 파워포인트라는 도구를 주고서 이게 정말 편하고 쉬운 도구니까 발표자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그래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똑같은 도구를 줘도 누구는 금방 익히는데 누구는 또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굉장히 대부분의 도구들이 전부 다 자연어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 스튜디오 안에서 저 도구들이 진화돼 가면은 더 많은 객체나 아이템들이나 더 재밌는 게임들을 많이 만들고 사용자가 더 많이 오겠죠. 그럼 마켓은 게임이 더 많아질 것이고
누군가는 또 저기서 또 더 많은 또 돈을 벌어 가겠죠. 그리고 이제 로블록스가 이번에 이제 메타 퀘스트 3가 이제 출시가 됐죠. 우리가 이제 사실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아이들이 로블록스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뭐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너무 좋아하고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한 명은 아예 용돈을 로벅스로 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아예 그냥 용돈을 로벅스로 달라. 어차피 거기서 쓸 거니까.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VR로 들어가서 로블록스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더 이제 공간감을 느끼면서 몰입감을 느끼면서 하게 되는 거죠. 더 많은 형태로 로그인을 하게 된다는 거고 이번에 이제 메타퀘스트 3가 발표가 되면서 제가 가장 의미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현실 속으로 자꾸 오려고 하고 있다. 굉장히 먼 가상 속에서 남들 얘기처럼만 있지 않고 지금 이제 메타퀘스트를 쓰고 있는데 두 사람이 떨어져 있거든요, 완전히. 근데 보시는 화면 안에서는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아바타나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고 저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저게. 그리고 저기서 이제 단순히 완벽한 완전히 가상 세계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믹스드 리얼리티 있잖아요. 현실 기반 위에서 보여지는 가상 세계들로 굉장히 많은 연출을 하게 되고 관련된 애플리케이션들을 많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애플이 발표했던 비전 프로가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VR 들어갔더니 막 다리도 안 보이고 너무 이렇게 뭐 애들 장난 같고 그러니까 그걸 또 가상 세계라고 얘기하고 그런 기능도 있지만 그리고 그 기능 자체도 그 세계도 지나고 있지만 우리들이 만나는 방식들도 굉장히 이제 현실 기반으로 더 많이 오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서 상호작용이 없고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이제 그 이유들을 극복시켜 주려고 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그리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대부분 다 지금 AI와 이미 결합이 돼 있고 사실은 AI와 결합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지금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메타버스를 만나는 방식이에요. 지금 저게 이제 그 포터블 카메라 들고 다니는 카메라를 이렇게 가방을 열어서 저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 저 이제 그 축구 선수가 프리미어에 있는 이제 그 선수가 팬미팅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팬미팅을. 우리가 메타버스로 로그인을 할 때 우리가 인터넷 혁명의 시대 때 인터넷에 들어가서 로그인하는 방식들이 좀 정해져 있죠. 기기들이. 그렇죠, 여러분. 휴대폰으로 들어가고 PC로 들어가고 콘솔이나 태블릿 약간 이런 정도로 우리가 대부분 다 로그인을 하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이제 접점들, 로그인 액세스 포인트가 굉장히 다양해진다는 거죠. 우리 집에 TV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굉장히 많은 디스플레이 너무나 많은데 저 TV 밑에 붙어 있는 저 트래킹 장비를 통해서 제가 이제 메타버스로 저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운동을 한다거나 거기서 뭐 공연을 한다거나 전혀 다른 커뮤니티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그러면 TV도 우리가 굉장히 메타버스에 로그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액세스 포인트고 아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들이 여기도 여러분 노트북 다 쓰시죠, 그렇죠? 노트북 다 쓰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CES에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건 어떤 안경이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말 그대로 3D 노트북인데 노트북에서 3D 객체들을 우리가 같이 보고서 필요하면 같이 동시에 뭔가 협력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노트북도 우리는 전 세계 노트북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디스플레이도 얼마나 많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액세스 포인트가 지금도 되고 있지만 더 다양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노트북에 보통 우리는 전통적인 노트북은 이제 그 디스플레이가 있지 않습니까? 접고 이렇게 펼치잖아요. 근데 저 AR 노트북은 아예 그 화면이 없죠. 그냥 글래스하고 본체만 있습니다. 화면이 없어요.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굉장히 많은 화면들을 저렇게 이제 열어놓고 볼 수 있다는 거고 드디어 이제 애플이 비전 프로를 내년에 이제 출시를 할 건데 저 기계를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보시는 것처럼 공간 컴퓨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굉장히 지능화된 공간 놀라운 공간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고 애플은 메타버스를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애플이 하는 건 메타버스가 아니에요라고 뭐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어떤 용어를 쓰더라도 저 지능화된 공간 속에서 그동안에 할 수 없었던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한다는 거고 이제 삼성도 기기가 나올 거고 경쟁이 시작될 거고 기기들이 다변화될 거고 싼 기계와 비싼 기기 하이엔드 스마트폰이 그랬죠, 그렇죠? 그런 변화들을 또 겪어 나가게 될 거고요. 이제 가상 공간 안에서 오감을 전달하려는 노력들이 과거부터 저거 지금 냄새인데 계속 있어 왔는데 그런 시도들이 더 다양해지고 있다. 단순히 이제 시각이나 청각이나 햅틱, 촉각뿐만이 아니라 냄새, 후각이나 이런 것들도
아까 보여드렸던 자동차 공간은 우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메타버스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율주행차 안에 있는 그 공간이 보시는 저 이제 자율주행차가 인공지능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 올해 CES에서 발표가 된 거죠. 자율주행차 안에 인공지능이 나를 인지를 하고 문도 열어주고 그렇게 보시면은 믹스드 리얼리티 슬라이드 바가 레벨이 계속 올라갈수록 자동차 안은 점점 더 가상화된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율주행차 안이 말 그대로 이제 가상화된 공간이 메타버스 공간이 되는 건데 드디어 우리도 자율주행차가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캘리포니아에서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긴 하지만은 어느새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 자율주행차 미래기술 아니었나요? 저 미래기술이었잖아요, 굉장히. 체감으로 미래기술인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계속 미래기술 같은데 어느 날 저렇게 현실로 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약간 그렇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근데 관심이 계속 있고 저 진척들을 보게 되면은 그 과정수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저런 혁명들이 뭐 트렌드였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제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더 많은 자율주행차들이 들어다닐 것이고 그 공간은 제가 봤을 때는 다 메타버스 공간이 된다는 거죠. 더 많은 공간들이 굉장히 다양한 공간들이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메타버스를 만드는 방식들도 나 혼자서 열심히 만들 수도 있지만 저기 보시면요. 전 세계에 있는 저 지금 각각의 다른 나라들에 있는 크리에이터들이거든요. 저 크리에이터들이 영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어요. 누군가 한 명이 저렇게 3D 저 아바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야 너 정말 잘 만들었다. 내가 저 좀 고쳐줄게 멋지게 해서 그때 보니까 너 텍스처를 조금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해서 그 질감 있잖아요. 질감을 바꿔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친구가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서로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는 세계 속에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른 친구가 이제는 내가 그럼 이제는 움직임을 좀 줘볼까? 피직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친구가 이제 뒤쪽에 있는 배경을 또 만들어줘요. 근데 저 만드는 방식도 이제는 전부 다 생성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굉장히 많은 아까 제 표현으로 따지면 그런 슈퍼 개인들이 만나서 더 큰 힘을 가질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힘이 웬만한 기업들을 넘어서는 굉장히 큰 힘을 정말 가질 수도 있다. 개인도 그렇지만 그런 개인의 힘을 가진 개인들이 만나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고 그들이 협력하는 방식들도 과거와는 굉장히 달리 굉장히 진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이번에 했던 행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두 다 사용자들이 자신만의 코파일럿을 구축할 수 있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똑같은 인공지능을 쓰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이 특화되어 있는 인공지능. 제 PC 안에는 제 딸과 우리 가족의 사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PC 안에서 인공지능을 시킬 때는 우리 가족 뭐 생일 무슨 팜플렛을 만들어줘. 그러면 우리 가족 사진이 있는 거예요. 나만의 인공지능이 되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라이빗한 인공지능을 만들고 보안 문제를 처리를 하고 그 안에 있는 학습 데이터들을 우선시하고 지식 그래프를 주게 되고 그런 방식들로 지금 다 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는 생성을 한다는 게 뭔가 넣으면은 그냥 잠깐 랜덤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내가 프롬프트를 주지만 그 프롬프트가 다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시도가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저건 나만의 인공지능이 있어서 제가 그리는 그림의 패턴들이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어떤 웹툰을 그리는 사람인데 제 만화의 화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화풍을 계속해서 그린 그림을 인공지능한테 주면은 인공지능이 그것만 학습하는 거예요. 그것만. 다른 그림들을 학습하지 않고. 그래서 그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제 웹툰 데이터를 제가 써서 제가 자동화시키는 거죠. 모두 다 쓰는 똑같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메타버스가 뭐 어디쯤 있을까? 그리고 어디로 갈까? 여태까지 초기에는 우리가 만났던 메타버스들은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들이 만든 메타버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로블록스 같이 안에 있는 스튜디오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조금 제작계에 참여하는 그런 도구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능 기반의 AI 플랫폼들의 도움을 받게 되고 굉장히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거지만은 저 뒤쪽에 가서 최근에 말한 오토 GPT는 그냥 제가 시키면 된다는 거죠. 그냥 다. 껌껌이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러이러한 것들을 통째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아주 놀라운 공간으로 진화돼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공간의 특이점이 온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그 공간의 특이점을 만드는 기술이 단 하나의 기술은 아니고 공간을 만드는 XR이라는 기술 그리고 공간과 사람을 상호작용하게 만들고 공간 자체도 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들. 그러면 그 공간에서 만들어진 자산을 내 거라고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블록체인도 있잖아요, 그렇죠? 더 진화된 형태를 가게 되면 그런 기술의 총체를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죠.
하나의 기술로 메타버스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의 기술로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의 총체로서 우리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메타버스가 신세계인 줄 알았는데 신기루였다, 트렌드였다. 예,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앞으로 그런 얘기를 조금 더 지난 시간들이 많이 지나가게 될 테지만은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 보시면은 항상 새로운 움직임이 있고 변화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신기루 속에서 분명히 신세계를 노력하면 먼저 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강연을 듣다 보니 뭐 메타버스와 생성형 AI가 결합돼서 올 디지털 세상이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연을 듣고 계신 분들 명단을 쭉 보니까 뭐 보건이나 환경 등 과학기술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메타버스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뭐 생각을 거꾸로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뭐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하시는 모든 어떤 방식들이나 형태들 중에서 우리가 인터넷 기반의 방식들을 디지털한 방식들을 다 빼고 만약에 내가 연구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를 인터넷의 다음 세상으로 넥스트 버전 오브 더 인터넷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변화들이 오고 있을 때 그런 변화된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연구의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이런 방식들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은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도 굉장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그 안에서 조금 더 기회를 또 먼저 보고 더 많은 시도를 해보는 사람들이 결국에 더 많은 성과를 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네, 오늘 상당히 집중해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요즘 서울시는 이 글로벌 스마트 도시를 지향해서 2021년에 메타버스 서울 기본 계획을 발표한 후에 자체적으로 이 서울시청 메타버스 플랫폼을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3D 가상 공간 내에 마련된 서울시청의 모습이 실제 시청 내부를 정교하게 제안했기 때문에 현실 세계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공공 분야의 메타버스 관련 융합 연구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아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약간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서울시에 있는 메타버스가 이제 공공 메타버스로 굉장히 선도적인 시도를 했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거죠, 그렇죠?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드는 생각들이 그러면은 그 돈을 들여서 그걸 왜 만들었냐 이제 이런 비판이 당연히 생기는 거고 그러면 공공 부분에서 저런 뭐 메타버스를 그러면은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 같아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로는 공공 메타버스는 민간이 만드는 메타버스들하고 경쟁을 할 필요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로블록스나 뭐 제페토나 이런 모든 세계들을 다 만들어서 그걸 똑같이 지원을 하고 서울을 똑같이 만든다고 해서 서울에 들어올 유인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공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필요한 공공 서비스들에서 우리가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는 이유들은 그 서비스가 그때 필요하기 때문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게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여태까지는 그냥 텍스트 기반으로 막 찾아봤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제일 편한 방식은 사실은 시간하고 여유가 되면 그냥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사실은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역할들을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능화된 NPC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영역들을 커버해 줄 수도 있다는 거고 그 공간에 의미가 있다면은 우리가 공공 부분에서 모든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교육받아야 될 것도 많아요.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세금 문제도 그렇고 뭐 부동산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리고 특히 이제 사회적인 약재들이 있잖아요. 그분 지금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정부24 사이트 있잖아요. 전형적인 인터넷 혁명의 시대 때 가장 잘 만들어진 공공 부문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이트 1등이거든요. 평가받으면은. 근데 그 멋지게 잘 만들어진 사이트에 우리가 따지면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를 한번 떼오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하시지 않나요, 대부분 다? 절차도 그렇고 막 페이지를 넘기고 그렇고 막 뭔가 따라가야 되는 과정들이 근데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트는 잘못 만들어졌다기보다도 그게 인터넷 혁명의 사실은 한계라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아까 보셨던 저 안에 있는 학습화된 NPC라든가 GPT한테 우리가 공간에 들어가면 제일 들어가서 물어보잖아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 저 그냥 여기 등본 띄러 왔어요. 그렇게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가장 편한 방식이고 그렇게 공간이 만들어지면은 사회적으로 이동의 제약이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리터러시의 차이가 있는 분들도 더 액세스하고 편하고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더 중요해질 거라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메타버스가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시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잘 모이지 않는 이유들은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그 세 가지 축으로만 봐도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와서 쓸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특히 지능이 있을 때 없을 때는 정말 다르거든요. 지능을 탑재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외국인도 그렇잖아요. 외국인들이 서울에 오면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지 않겠어요? 뭐 관광 자료도 많이 보고 뭐 많이 봤겠지만은 서울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은 서울시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서울시에서 만든 정말 그 똑똑한 GPT가 거기서 많은 정말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면 그냥 쓸 유인이 있는 거죠. 그런 유인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 또 만들어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일단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만들어 봤더니 이제 너무 민감하고 비슷해지고 경합하게 되면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더 고도화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비판을 받아야 될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그 타임라인 보셨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혁명의 시간을 막 그렇게 지나왔잖아요. 그 시간에서 지금 한 단계를 지난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마치 우리는 메타버스의 모든 것들을 다 왜 안 했느냐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를 저 같은 경우 그렇게 느껴지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의 시간들을 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투자가 줄어드는 건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저 시간을 좀 더 견디고 더 지능화된 공간을 만들기 위한 R&D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많은 직접히 보면은 저렇게 그 웹사이트 수가 20억 개까지 될 때 급증을 한 더 뒤쪽의 패턴들을 만들기까지의 앞단에서 굉장히 연구랑 R&D는 그런 역할들을 저는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 실제로 근데 그런 프로젝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이제 규모가 줄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네, 생각지도 못했는데 들어보니 공공부문에서도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중간중간에 좋은 질문들이 많이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그중 몇 가지만 제가 대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와 이 AI 결합 프로젝트의 운영을 위해 연구자에게 필요한 소양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필요한 소양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최근 여러분들 뭐 인공지능 시대라고 해서 이제 필요한 소양이 뭐냐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질문을 잘하는 능력 또 이제 뭐 메타인지 얘기도 나오고 뭐 관찰력 뭐 이제 뭐 탐구력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은 키워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되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슈퍼게인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대부분은 첫 번째로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이 국면 있잖아요. 이 국면에 대해서 별거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별거 아닌데 왜냐면은 제가 많이 듣는 얘기기도 한데 뭐냐면은 2016년도에 알파고 때도 이러지 않았니? 근데 그거 보니까 좀 지나니까 그냥 별거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러다가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세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2016년도에 알파고 이후에 6개월, 9개월 뒤에는 우리는 그냥 다 자기가 하던 일들을 원래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근데 지금은 다르게 지금 챗GPT 나오고 나서 이제 9개월, 10개월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당장 직업 때문에 시위하시는 분들 막 생기거든요. 할리우드의 배우들도 막 아까 보시는 것처럼 가상인간 만들잖아요. 그래서 막 출연시키고 모델도 쓰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 이제 생계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작가가 인공지 글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작가협회가 또 시위하죠. 웹툰을 만드는 데서도 그런 일들이 똑같이 생기고 있고, 근데 이러한 갈등이나 이런 이슈들이 지금 거의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시각이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런 강의들이나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재밌게 보세요. 도움이 뭐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메일을 주시는 분도 많은데, 근데 거기서 끝나시면 사실 안 되죠. 내가 진짜 써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는 건 재밌어요. 보는 건 재밌는데 그래서 근데 실제로 써보실 때 제가 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냥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그림 그리는 뭐 인공지능이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챗GPT가 있으니까 한번 써봐요. 그러면은 챗GPT 재밌네. 한 두세 번은 재밌거든요. 근데 뭐 1시간 정도 좀 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안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의 특정한 목적의식을 갖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별거 없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다시 넘어가요. 다시 돌아가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연구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지금 하루를 보내시잖아요. 24시간 있습니다.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먹고 어디 이동하는 시간, 뭐 회의하는 시간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시간 빼고 나서 순수하게 나의 업무에 연구에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내가 지금 어디서 가장 많은 보틀렉이 있는지를 사실은 활동을 굉장히 많이 세분화시켜 봐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에너지를 쓰고 있고 많은 비용을 쓰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근데 그런 액티비티들을 사실 스스로 이렇게 세분화시켜 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신 분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섹터에 사실은 계시고 연구를 하더라도 굉장히 뭐 장비를 쓰시는 분 아니신 분 협력하는 패턴도 다르고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르지만은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인지를 먼저 좀 찾으시고 그 도구들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또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한번 하나의 문제들을 좀 잡고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 도구가 지금 진화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그래서 어떤 도구를 써봤는데 지금 이거 잘 안 되네? 별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짧은 제가 느끼는 이 9개월, 10개월 동안의 안에서도 저는 굉장히 큰 변화를 사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그 도구가 진화되는 속도가 빨라서 좀 써봤는데 지금 당장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드시지 않더라도 지금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는 꼭 이렇게 관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메타버스와 AI 결합을 위한 코딩 등의 서비스 시스템 구축 개발에 비해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 전용 장비의 개발은 상대적으로 좀 더딘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런 한계점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하드웨어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말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컴퓨팅 파워 그리고 지금 거의 이제 뭐 엔비디아의 뭐 장비들이 고가의 다 특정 몇몇 기업들이 이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실 지금의 상황이긴 하지만은 지금 최근에 이제 마크 주크버그가 저번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게 뭐 저는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우리 모두는 동일한 AI를 사용하지 않는다. 모두 다 동일한 초거대 AI 하나로 굉장히 엄청난 파워를 가진 AI 하나로 중앙 집권적으로 집중의 방식으로 AI를 쓰지는 않고 우리가 운동화를 사러 가면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색깔도 다양하고 디자인도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목적, 사용하는 사람의 형태들이나 이런 목적에 맞는 우리는 AI를 쓸 것이라는 거고 또 지금에 있는 AI가 특정 그 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초거대 AI도 있지만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오픈 소스 진영에서 만들어져 있는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견제와 균형이 또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엄청난 파라미터의 인공지능과 그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목적에 적합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만화 코믹 코파일럿을 만드는데 우리가 엄청난 초고대 AI를 다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목적은 만화로 뭔가 영감을 얻고 얘기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만한 컴퓨팅 파워를 쓰게 되면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해질 거다라는 생각하고 동시에 우리가 인터넷 혁명의 시대를 지내오면서 우리가 이제 개선되어 왔던 굉장히 많은 그 하드웨어의 성능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그런 컴퓨팅 파워들이 앞으로 진척이 되면서 그게 분화가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세상들을 만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도 보겠습니다. 애플에서 나온 이 비전 프로가 기존 VR 기기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할 시도로 보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기를 사실은 희망하는 부분도 조금 있고요. 희망을 한다는 게 사실은 사실 좀 교차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웨이브가 정말 사람들이 공감할 만큼 오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또 스마트폰 혁명처럼 그런 또 기기들에 대한 어떤 지배력들 그런 것들을 또 놓칠 수 있게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우리가 또 그만한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생각을 또 동시에 해보기 때문에 근데 뭐 사실 실제로는 이제 제품이 나와 봐야지 뭐 결국에는 아니고 내년 초에 나오게 될 텐데요. 지금 이제 그걸 기반으로 실제로 이제 뭐 테스팅을 하거나 뭐 일종의 이제 테스트 장비를 개발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은 굉장히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계셔서 그게
우리가 메타버스를 멀게 느껴졌던 아까 이유를 극복시키는데 그 비전 프로라는 기기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보시면 이제 시스루 방식이라고 해서 현실이 다 보이는 상황에서 제어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주크버그나 이번에 발표됐던 걸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얘기했고 그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했던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다가 다시 지금 그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믹스드 리얼리티가 우리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서 그래야지 우리가 쓸 거잖아요. 그런 용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접근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완전히 가상 세계보다도 지금 오늘 이 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 나는 게임 말고는 가상 공간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 살 필요도 없는 건데 지금 나와 있는 퀘스트 3라는 기기하고 비전 프로라는 기기는 그런 용도하고는 다른 용도로 지금 개발이 돼가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또 노트북하고 연동이 되고 있는 많은 기능들이 있어서 조금 더 실질적인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는 특히 일하는 쪽으로 많은 기능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기대가 좀 되고 있는 게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만약에 또 유효해진다면은 아시겠지만 그 다음은 이제 변화들이 또 있는 게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이엔드 기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로우엔드 기기가 나오고 중저가의 싼 기기들이 또 나오게 되고 또 특화 기기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지금 내년 초에 이제 나오는 뭐 애플뿐만이 아니라 이제 LG도 기기를 만들 거고 LG도 그렇고 삼성도 지금 그런 대열이 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보고만 있던 굉장히 많은 기업들,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나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더 많이 경쟁에 참여를 할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개발되는 서비스들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더 많은 기기들을 지원을 하게 되니까 그런 변화를 사실은 인공지능이 얼마만큼 더 활용이 되느냐가 사실은 약간 성패를 조금 가늠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내년에 그런 시기가 그러니까 내년에 그게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변화가 올 거라는 거는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당장 내년에 안 온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조금 늦춰질 수도 있고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인터넷 혁명의 시간을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글로 가고 있다. 때론 빠르게, 때론 더디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업 입장에서 메타버스의 생성형 AI를 도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다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저 기업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글로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또 따로 있죠. 예,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실리적으로 굉장히 갖고 계신 고민들은 일단은 이제 그 GPT의 그 인공지능의 할루시네이션 문제인 거죠. 기업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창작의 분야는 그냥 뭐 생성을 하고 좀 틀려도 되고 내가 창작하는 거고 조금 뭐 맞지 않아도 되지만은 기업에서 쓰는 굉장히 보고서를 쓰거나 아주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치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결정적인 많은 이유들은 할루시네이션 문제, 정확하지 않은 문제들, 데이터가 두 번째는 그리고 보안의 문제들. 그래서 이제 실제로 GPT의 우리 회사의 보안 자료를 막 우리 회사의 전략 자료들 있잖아요. 전략 PPT 자료들을 막 넘겨주면서 이걸 기반으로 전략 문서를 재구성해줘 뭐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었으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겠죠. 보안의 문제. 세 번째는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용을 넣었는데 과연 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당장 다음 달 11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우리 패키지들에 1인당 $30씩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전체 직원의 $30씩을 내가 추가적으로 냈을 때 정말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사람마다 또 다른 일이고 또 조직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시간과 비용의 문제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성능의 문제들 지금 아직 완벽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대략 이 정도의 기준으로 아직 이제 만들지 않으신가 아직 나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기업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고 대신에 부분적으로 아까 같은 특정 펑션에서는 이건 좀 해봐야겠다 먼저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적용하는 방식 말고 일단은 선택적으로 지금 많이들 해보시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이제 그런 문제를 극복해 가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삼성도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삼성만의 GPT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 말인즉슨 삼성 안에서 쓰는 그 GPT는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챗GPT 3.5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 GPT는 흔히 말하는 지금 프라이빗 GPT라고 하는 보안 체계를 갖춰져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우리 회사의 정보를 올려서 답변을 받아도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보안의 문제를 프라이빗 GPT 형식으로 보안을 지켜주고, 그리고 우리 회사 안에 예를 들면 삼성이라는 회사 안에 삼성의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정보들을 학습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킬 때 정말 트레이닝을 많이 시켜주니까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다른 기업들의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특화된 요소들로 지금 빠르게 지금 변화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들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극복해 가려고 하고 또 누군가는 또 그 문제를 또 틈을 파고들어서 또 다시 또 이제 문제를 또 이제 일으키는 그런 양상들이 있어서 야 그럼 그 문제들이 나는 다 해결되고 나서야 한번 해볼 거야라고 생각해 보면은 평생 못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인터넷 지금 한 30년 됐는데 인터넷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내가 인터넷을 쓰려고 하면 지금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도 댓글 하나 때문에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30년 전에 돌아가서 우리가 댓글 하나 때문에 사람의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30년 전에 그런 조치들쯤이야 됐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런 문제들은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기술이 가지고 있는 혁신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완전히 해지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제가 이제 변호사는 아니지만은 허용된 위험이라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허용된 위험.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지금 마트 어디 가거나 가면은 다 그 칼 팔잖아요. 요리할 때 쓰고 정말 생활에서 필요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매일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팔면은. 근데 그걸 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우리는 그 사회가 효용이 그만큼 훨씬 더 크고 그 허용된 위험을 통제할 만한 제도적인 방법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만 그 비중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안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신기술이 항상 그런 문제를 내재하고 있고 제도와 정책이 그래서 이제 필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하고 나서야지 이제 그럴 거야라는 것보다도 그 중에서도 적확한 판단으로 조금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영역들을 먼저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생성형 AI 관련 질문인데요. 생성형 AI란 대화, 이야기, 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 새로운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일컫는 말인데 앞으로 생성형 AI의 활용 분야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은 뭐 활용 분야는 지금도 이미 알고 있었던 제가 화면으로 보셨던 걸로도 누군가는 디자인을 하는데 누군가는 자기 직업상에서 누군가는 저걸로 이제 영화 만드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영화.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통 개인이 영화를 만든다는 거는 휴대폰으로 영화를 찍는 몇몇 사람들이 만든 이제 독립영화 같은 그런 약간 비중들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영화들은 이제 거대 자본들이 만드는 영화사들이 만드는 배우들과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미지들을 특수효과들이나 이미지들을 인공지능으로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AI 필름 페스티벌이라는 것도 올해 열렸었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인공지능 도구로 만든 영화들만 영화를 출품을 해서 뭐 시상하는 그런 영화제를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산업 안에서 각각의 그 영화를 만들기까지 모든 산업들은 다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다 지금 적용이 거의 제가 보기엔 다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내가 느끼고 이제 얼마만큼 이제 실감을 하는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변화를 좀 많이 느끼고 조금 상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안에서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들었던 그 굉장히 많은 자료들 중에서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저물건으로 뭐 쓰냐라고 굉장히 얘기를 했다는 거죠. 최초의 컴퓨터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만든 사람은 굉장히 이제 정말 이제 흥분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미래를 이 컴퓨터가 바꿀 것이다. 근데 대중적인 사람들은 그 컴퓨터를 보고 무슨 얘기했냐면은 이건 뭐야? 뭐에 쓸 수 있어? 이게 사실 기본적인 질문이 두 개거든요. 이건 컴퓨터야. 근데 이거는 연산을 잘해. 근데 사람들이 그때 그냥 계산기가 그걸 해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계산기가 있는데 굳이 뭐 이런 컴퓨터가 있나? 근데 사람들은 그때 그걸 만든 사람들조차도
이게 나중에 어떻게 활용될지를 사실은 그때 잘 몰랐던 거죠, 사실은. 다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은, 근데 생성 인공지능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만은 저 도구들이 또 연결됐을 때 정말 또 굉장히 또 새로운 패턴의 장르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기존에 없던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런 영화를 이제 멀티플렉스도 상영을 시켜준다는 또 이제 그런 시도들도 일어나고 있고, 옷을 패션 디자이너들이 만드는 옷들을 일반 사람들도 막 디자인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분화되고 변형되는 것도 많을 것 같아서,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이게 대체될 것인가 대체되지 않을 것인가, 0 아니면 1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중간에 변형도 되게 많습니다. 변형되는 부분들, 되게 분화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도 산업 분야에서 나는 기회가 없어, 사라질 거야,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변화돼 가고 있는가. 분명히 없어지는 것도 존재하지만 분명한 네 가지는 존재한다는 거죠. 새롭게 창조되는 게 있고, 사라지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고, 변형되는 게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게 다 대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그 분야들을 좀 바라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어떠셨나요? 사실은 이제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연구계에 많이 또 계시는 분들이고, 사실 제가 연구계, 다양한 연구계에서 계시는 분들을 만나는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을 많이 또 만나거나 특정 섹터에 계신 분들을 만나거나 이런 분들을 만났는데, 올 때 되게 맞아, 저도 연구하는 사람이고 출연 기간에도 굉장히 또 근무를 많이 했었고, 이게 좀 굉장히 좀 재밌는 조합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질문도 보시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주셨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고, 이승환 위원님 소중한 지식과 경험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이로써 생성형 AI가 쏘아올린 메타버스의 제도약,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강연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심수연이었습니다.